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2022 특집 방송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뭘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형에 갇힌 상식이나 공정도 다 무너졌고요. 또 경제에서 보면 원전 탈원전으로 인해서 이런 미래의 먹거리가 무너졌고, 또 주 52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널러갔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집값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좀 바로 원칙 있게 세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던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신 거죠.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일종 의원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두 눈이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그게 얼굴로도 눈빛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야말로 개표 과정들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다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기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많은 표차로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1%도 안 되는 20한 7만여 표 정도로 승리할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권력을 위임을 하셨지만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협치하고 함께 국가 운영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는 국민의 요구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보도를 통해서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던 7시 반,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의 표정들,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환호가 없었고요. 좀 당혹스러운 표정들, 모습들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심경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방송에 출연 중이었기 때문에요. 그 방송국에서 화면으로 봤지만 저 또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붙을 수가 있을까? 저희가 예측한 것은 7, 8% 정도에서 많게는 한 10여 프로 정도까지는 벌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꼭 깜깜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전부터는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여론조사한 것을 저희가 다 정리를 했었고, 또 그 깜깜이 기간에도 나오는 여론조사를 당에서 비교적 다 정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봤었을 때에 비교적 7, 8%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이 좀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실제로 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지나고 한 0시 30분쯤 무렵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역전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무렵에 막 역전을 하던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정상적 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통계학이 엄청난 과학이기 때문에 모수가 컸잖아요. 한 8만 5천 분에 의해서 현장에 투표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10,000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10만 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을 수 있겠구나. 0.67 정도에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었고, 남아있는 표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뒤집힐 수는 없는데 이 정확한 과학이 예측이 지금 맞고 있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대선 승리한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일 테지만 역대 최소 격차, 그리고 1%도 채 안 되는 그런 승리, 이런 숫자와 기록이 주는 함의도 분명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께서 표로
의사를 정치권에 전해주시는 거가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여소야대인데 야대도 보통 야대가 아닙니다. 180석이 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겨라.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으면 눈물 닦아주고 또 억울한 국민이 있으면 그거 풀어주고 힘들고 외로운 국민 편에 항상 서라라고 하는 겸손의 그 권력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국민 섬길 때 처음에 시작하셨었던 당선자의 마음으로 늘 함께해야 하고 또 거대인 야당도 예.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협치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이 국가를 경영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깜깜이 구간에도 공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회람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가 실제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제 여론조사와 진짜 본투표의 최종 결과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전 두 가지를 보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셨던 일부 세력이 온 것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지지를 꺼려했었던 분들을 결속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건 민주당에서 분석한 거예요. 네. 그 이야기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변수로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예측을 좀 한번 해보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기도 하지만 조직력이 좋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기초의원을 거의 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모세 혈관까지 총동원을 해서 필사적으로 정권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절한 선거 운동이 비교적 민주당을 결집시킨 결과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가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라는 덕담을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이 지지층과의 그냥 대선 과정에서 워낙 그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이 통합의 대상으로 소통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자님을 모시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해보고 또 말씀도 주셔서 또 협상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결단이 빠르시고요. 폭이 넓으신 분입니다. 수용성이 좋으신 분입니다.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채택하는 게 바로바로 받으세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유연하시고 흡수력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위임하고 함께 나누는 스타일이세요. 네. 한번 맡기면 아예 그냥 통째로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TV 협상단장을 토론 협상단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셔봤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야당에 대한 여러 협치의 모델 이것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좋은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던 이런 노력, 이러한 합리적인 세력들하고는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대야 관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인선이 곧 시작이 될 것이고요. 어느 자리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참 관심이 가는데 우선 관심이 가는 게 인수위입니다. 인수위가 지난 정부에는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누가 하고 인수위가 어떤 모토를 가지고 어떤 요 자리에 어떤 인물들이 등용될지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 인사 영역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옆에서 봤었을 때는 전문가 중심으로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의견을 내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어제 당선된 순간부터 이 구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곧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유력설
역할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당선인의 뜻에 맞는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닦는 인수위를 이끌 적임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선인께서 하실 일일 것 같고요. 모든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국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수위라고 하는 2개월의 새로운 정부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5년을 준비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당선인께서 고민을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은 의원의 비서실장 유력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쭤보는 게 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저는 장 의원님하고는 뭐 한 6년 넘게 일을 같이 해봤잖아요. 여행도 같이 가보고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고 판단력이 빠르신 분입니다. 또 부친께서도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정치의 이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장점을 높이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예.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많은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또 정치 언론께 여쭤봤지만 답을 명쾌하게 듣지 못한 이 단일화 효과가 이번 대선에서 막바지에 가장 큰 변수였는데 결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좀 떨어졌던 겁니까? 저도 단일화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요. 그러나 막판에 와서 그동안 왔었던 여론조사의 흐름하고 또 단일화가 되고 났었을 때의 결과치하고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 이 평가는 각각 사람마다 틀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어찌됐든 선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양측들이 다 단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을 하는데 단일화 효과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민주당 세력들이 더 결합하는 단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도 또 우파가 또 결집하는데 나름대로 이 기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네. 그건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지도자의 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후보께서 올바른 결단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겼으니까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 결과 이 세대별 그리고 성별 이 지지율, 이 득표에 대한 것을 좀 보면 20대에 그것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차이들을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20대 여성들에게 표를 많이 못 받았다, 인기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20대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요, 그 여가부 폐지 같은 이런 거를 공약을 내세웠을 때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그 상대 진영 쪽에서의 들고 나온 논리였죠. 그러나 저희 당선인께서는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남녀가 공이 같아야 된다. 또 20대, 30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와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분들이 이 정치를 바로 세워봐야 되겠다 해서 20, 30대의 힘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를 이끌고 있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기회의 균등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 건데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경쟁 관계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그런 면으로 흘러가지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투영된 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다 국민 통합과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20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공정, 정의, 기회, 균등 이러한 정책을 아마 우리 당선인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다 본인이 당선이 되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던 그 곳인데
만약에 폐지된다면 오늘 물론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선대본부 통해서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앞으로 역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자주 뭐 언론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 아닌가요? 예. 근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 무결점 후보입니다. 25년 공직 생활하면서 검찰총장 할 때 찍어내기 위해서 특활비 쓴 걸 다 조사해봤잖아요. 한 푼도 유용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족으로 또 넘겨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부인을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다른 방송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의 사업가로서 성공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외국 정상하고 대화할 때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문화계 쪽에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고대 미술에서부터 현대 미술까지 전시회를 하면서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유럽 정상이나 미국 정상 같은 이 정상들이 주로 그 영부인들이 하시는 것이 아동의 문제나 문화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때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정상을 도울 수 있는 굉장한 내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오래간만에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상의 외교 또 국가의 수반을 돕는 내조로서 이런 역할을 저는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더 활발한 그런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